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정지용의 나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학년도 고3 7월 학평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공부하고 반드시 고3 7월 학평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 학평 문제를 보면 보기에 이 정지용의 나비의 시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을 잘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고 그 보기를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지용의 나비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되게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만으로도 어떤 정지용의 시 세계로 빠져들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배경이 이제 산장의 밤인데 이 시를 읽는 동안에 저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가을 밤에 이제 산장 속에서 느끼는 그런 자연이라던가 어떤 나비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정지용이라는 나비의 시를 배울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마음껏 오감으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지용이라는 이제 시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현대시를 배우는데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현대시에서도 김소월이나 이제 윤동주처럼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이 있잖아요. 이 정지용도 정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미지즘의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놔야 합니다. 정지용 같은 경우는요. 유리창이라던가 고향, 장수산, 카페 프랑스와 같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나오고 있고 기출이라던가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지용도 현대시를 배운다 하면 반드시 잘 알아놔야 하는 작가입니다. 유리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강의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리창의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지용의 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양에서 유입된 모더니즘이 유명한 사조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바로 섬세한 이미지를 시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한 이미지는요, 시에서 이제 묘사를 강화를 하고 또 감각적 심상을 강화를 하고 또 회화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는 성격을 이제 보여주고요. 또 시어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세련된 시어를 위해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기보다는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시각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형상화해냅니다.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용 같은 시인은요, 1935년에 박용철, 김영란과 같은 유명한 시인과 함께 이제 30, 40년대를 이끌어 나갔던 현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서정시, 순수 문학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장이라는 이제 문예지를 추진하면서 이때 시인들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영화 동주 같은 경우로 보면 정지용 시인을 이제 동주가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현대 문학사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청록파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청록파 이제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청록파 하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주로 청록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3명 있죠. 삼총사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자, 이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같은 경우도요. 이 현대 시사에서 빼놓지 않고 배우는 시인들입니다. 이러한 시인들을 정지용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그 암울했던 시기에 현대 시사를 이끌어왔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정지용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섬세한 이미지와 세련된 시연을 구축하는 모더니즘, 이미지즘을 꾸준히 가지고 왔지만 이게 시적 경향이 좀 바뀝니다. 이제 초기 모더니즘, 주로 뭐 고향 또는 이제 향수로 대표되는 시인들을 썼을 텐데요. 이 초기 모더니즘은 좀 감각적인 이미지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살렸는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일제강점기 말이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산수시,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예찬하거나 자연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그런 시들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어떤 세계냐, 관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시적 태도를 배울 때 관조적을 배우는데, 이 관조라는 게 어떤 대상, 특히 자연이라던가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갖는 거를 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가지고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세, 이런 걸 관조라고 하는데, 이런 동양적 느낌의 관조의 세계를 이제 구축해냅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종교시가 좀 있었고, 이제 카톨릭에 관련된 뭐 이상이라던가 원죄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산수시 사이에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 나비 같은 작품은 1941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쓰인 시라는 거, 그러니까 후기 산수시에 속한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저랑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 나비라는 시어 자체에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자, 이 시어는 이제 시적 대상일 수도 있고 시적 화자일 수도 있는데, 이 정주용의 나비의 전문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 나비는 이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적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풀에 갈아 지피고 등피 호호 닦어 끼우며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시키지 않은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서둘러서 화자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화자가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난로에 싱싱한 물풀에를 갈아서, 자, 물풀에는 뭐냐면요, 물풀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제가 물풀의 나무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푸르른 뭐예요? 자연이죠. 자, 난로에 물풀의 나무를 이제 갈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연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난로는 굉장히 이제 붉은색의 이미지를 띠죠. 그리고 싱싱한 물풀에는 이제 초록 자연, 그러니까 녹색의 이미지를 띠니까, 이렇게 난로라던가 물풀에 같은 경우는 이 시어 자체가 색채적인 이미지가 되고, 이렇게 난로와 싱싱한 물풀에는 대조가 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물풀에를 가로 짚었어요. 난로를 피우려고. 등피 호호 닦어 끼우며. 자, 등피 호호 닦어 끼우면데, 이 등피가 뭐냐 하면은, 이 등피가 바로 이렇게 유리관입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이 유리관에 이렇게 이제 불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거를 이제 씌우는 거죠. 그거를 호호라고, 화자가 호호라고 이제 입김을 부는 의성어가 나와 있네요. 이런 의성어는 뭐죠? 시에서 음성 상징어입니다. 닦어 끼우며 심지를 튀기니, 불꽃 심지를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아, 그러면 지금 난로와 불꽃을 피우는 그런 것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화자가 서둘러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불꽃도 이제 불금의 색채적 이미지를 보여주죠.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캘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어쩌다 붉다. 자,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화자의 상황 생각해 보세요. 난로에 이제 등피를 닦아 끼우면서 심지를 튀겨서 이제 붉은색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근데 그 붉은색의 이미지가 은은하게 방 안에 퍼지는데, 그 캘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는 건, 우리가 캘린더라고 했을 때 달력에서 붉은 날짜 뭐예요? 그렇죠. 휴일이죠. 자, 그래서 이 이튿날이라는 거는 모레의 그런 어떤 거, 휴일이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니까
그 날짜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가 이렇게 불꽃을 피우니까 더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차츰 밝고 넓은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불에 뻗어나갈 연봉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캘린더 이튿날 날짜, 이 모레에 뭘 하기로 했냐면 아마 등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차츰 밝고 넓은 다람쥐 등솔기 같이, 자,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그런 귀여운 장면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람쥐 등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산등어리처럼 구부러져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법, 직유법으로 굉장히 자연에 비유를 하는 거죠. 구불에 뻗어나가, 연봉은 뭐냐면 연속된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등이 이렇게 연속돼 있는 어디 위에? 산맥길 위에. 참 이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초기 모더니즘도 그랬지만 이제 후기 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맥길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느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을 하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가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초침 소리.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청각적인 이미지죠. 지금 이 시적 상황을 우리한테 오감을 다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유난히 뚝딱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 유리까지의 구름이 드니니,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화자가 서둘러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캘린더를 봤는데 아마 이 화자는 혼자죠.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근데 이 화자가 뭘 보고 있냐면요. 창유리. 밤에 이제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산장 밤. 그 다음에 산장은 이제 공간적 배경, 시적 배경에서 다 나와요. 산장에 이제 밤이 되니까 창 유리에 뭐가 됐어요? 구름이 이제 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두두두두. 이거는 뭐냐면 낙수, 물이 떨어지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의성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음성상징어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보니까 세상에 나비가 창에 붙어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날개를 파닥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크기 손바닥만한 어인 무엇이 나비가. 자, 이 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나비는 뭐예요? 이 시적 제목이잖아요. 시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비를 딱 집중을 해주세요. 딱 붙어서 들여다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여기 있고 나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에 붙어가지고 화자를 딱 보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이 뭐예요? 화자는 나비를 바라본다. 나비는 화자를 바라본다. 서로 뭐하고 있어요?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유리는 뭐냐면은 화자가 이 안에 있고 나비는 밖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죠. 이것을 연결시켜주지만 창 유리는 깨끗하니까 투명하니까 연결을 해줘요. 화자와 대상을 연결시켜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래요? 차단시키죠. 단절시키는 이 창유리의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자가 이걸 보고 어떤 정서를 봐요? 가엾어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는 화자가 밖에 있는 나비를 보고 가엾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일종의 연민의 감정이죠. 불쌍히 여기는 감정. 열리지 않는 창, 주먹쥐어 어떻게 쳐요? 징징 치니. 자, 화자가 이 나비를 보고 창가에 다가가서 주먹을 쥐고 징징이라는 이제 의성어가 또 나오죠. 이렇게 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기운도 없이 내 벽이 도로여 날개와 떤다. 그러니까는 이 나비가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 창가에 딱 붙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만 같이 나비의 날개와 함께 떨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해발 5,000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 호흡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와.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나비가 정말 있어서 화자가 그걸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비는 시적 화자의 어떤 상상에 불과했어요. 해발 5,000척. 자, 척이 뭐냐면 이제 숫자의 단위를 말하는데 한치의 10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0.3cm인데요. 해발 5,000척 위에 떠도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고도의 지대에 떠도는 한조가 비 맞은, 왜? 낙수의 소리를 내니까. 환상이라고 뭐 하고 있냐면 이 나비를 환상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비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흡파도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화, 자재화가 바로 뭔가요? 네, 그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과 자재화는 나비를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비를 상징한다는 것, 나비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폭은 활활 불피워 담기어 있는 이상스러운 계절이 몹시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비를 처음에는 이제 불쌍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가엾다고. 근데 한 폭은 활활 불피어 담기어 있는 이상스러운 계절이 몹시 부럽다라고 오히려 밖에서 활활 날개를 펼치는, 이건 의태어죠. 모습이니까 이 계절 속에 있는 나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럽다고 화자의 그런 정서가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는 않을까 무서워라 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비에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비의 날개가 지금 찢어진 채 검은 눈을, 나비의 눈이, 잔나비는 뭐냐면요, 또 다른 나비가 아니라 이거 원숭이를 얘기합니다.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합니다. 뜨지는 않을까 무서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나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이 정지용의 생애를 보면, 이 정지용이라는 민족 시인이 1941년 일제강점기 말에 이 시를 썼다고 했죠. 이러면 이 정지용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이때는 일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상황이 부정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지식인들은 이런 일제 말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무력감, 그 다음에 우울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런 정서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비라는 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화자 자신이 정지용이라면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산속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거나 유폐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산속에서 뭔가 속세를 잊은 것 같지만 내면 속에서는 항상 그 현실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팔랑팔랑 떠도는 어떤 나비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나비는 환상이자 그림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화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투영한 거냐면요, 이 나비에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비를 들여다봤는데 너무 가엾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일제 말기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진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엾어라 부분은 자기 연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비는 어떤 화자의 제2의 모습, 제2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비가 부러운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여기 이렇게 시골 산속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현실을 피해서 어떻게 자연에 귀의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나비는 이런 세상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러웠다가 이제 무서움이 된 게, 이 나비가 날개가 어떻게 됐어?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원숭이처럼 뜨면서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무서워라는 건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적 고통을 이제 나비가 자유롭게 벗어날 것 같아서 부러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억압적인 현실에서 이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어? 굴복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굴복은 곧 누구예요? 화자 자신의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곧 정지용 또는 화자 자신을 투영한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름이 다시 유리의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날아가 산하대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보면은 이 창에 이제 구름이 왔었잖아요. 구름이 드니고 있었잖아요. 창 유리까지. 자, 그래서 구름이 다시 유리의 바위처럼 부서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시각적인 묘사인데,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의 바위처럼 다시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날아갔다는 건 역시나 별도 시간이 지나면 밤하늘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 돼 있는 거고, 산 아래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뇨 라고 이제 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나비를 그만큼 보고 있던 그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도 너무 멋있어요. 백화숲 희부역해 어정거리는 절정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백화숲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백화가 자작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흰 백자가 나오잖아요. 왜 백화인지 알아요? 이 자작나무 숲의 실제 이게 강원도의 인제 숲인데 자작나무 숲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이게 나무인데요. 갈색이 아니라 굉장히 하얗죠. 그럼 백화숲은 얼마나 하얗겠어요. 이 밤 속에서 구름과 별과 흰 나비와 이런 자작나무 숲 하얀색의 이미지가 전체가 이제 집약이 되는 거예요. 희부였다는 거는 이제 어렴풋하게 라는 거죠. 어정거리는 절정이라고, 절정은 이제 산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연봉 산맥길 위에 아스란 가을 하늘이여 라고 하니까 이 다람쥐 등솔길 같이 보이는 이 산맥에 있는 산꼭대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조차 이제 하얗게 보인다는 거예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하얀색의 이미지가 많으니까. 자,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이라고 하얗게 어정거리는 이 산꼭대기를 넘어서 뭔가 부유스름한다는 거, 선명하지 않고 약간 부였다는 거예요. 뿌연 그런 황혼 같은 밤인 거죠. 이 황혼 같은 밤도 이 표현이 진짜 아름다워요. 왜냐면 우리가 황혼이 노을 질 때를 황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하얀색의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밤이 약간 어스룩한 거죠. 흰색이 검은색과 이렇게 섞여서 이제 부유스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놔야 될 이제 표현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명사형 황혼 같은 밤이다 라고 안 하고 황혼 같은 밤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면요. 시적 여운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 자체가 한 폭의 어떤 그림을 보듯 어떤 뭐랄까 영화가 아니라 어떤 CF의 어떤 장면처럼 뭔가 굉장히 짧은 장면이지만 엄청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그 나비라는 시각적인 대상, 그 다음에 그 나비가 상징하는 바가 탁 느껴지면서 지금 이 일제강점기를 사는 이 지식인의 그런 슬픈 운명, 슬픔의 비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탁 여운을 남겨서 이제 끝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이제 무력한 지식인이 느끼는 그런 우울함과 허무의식, 그 다음에 무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로 형상화돼 있고 감정이 굉장히 절제돼 있죠. 지금 여기서 뭔가 그런 일제강점기의 무력이나 허무감을 격정적인 거나 또는 비탄한 의도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고 진정한 이미지즘이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지용 시의 그런 정말 예술적인 가치와 그런 우리 시문학사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제 설명을 듣고 풀어보시면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지용의 나비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